일요일 방송은 인요한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용 의원이 이 인요한 혁신위의 2호 요구안에 대해서 첫 번째 화답을 보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영입 인재인 이승환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영입 인재, 대선 때, 예, 대선 때요. 네. 보좌관 중에, 현직 예, 보좌관 중에 1호였다. 저는 이용 의원의 진정성은 믿고 싶어요. 이분이 또 호남 출신이고 특전사 출신이고 그리고 체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 출신 아닙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과묵하시고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인데 이분이 이 혁신안이 나오자마자 본인이 먼저 손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와 다른 누구와 교감한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대선 때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 1호차라고 하죠. 예. 1호차 바로 옆자리에서 수행팀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이제 당이 처한 위기를 잘 알고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비례대표인데 출마를 어디에 준비하고 있었냐면 하남이었어요. 하남이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준비하고 또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지역구 의원처럼 지역 행사 다 챙기고 하셨는데 이렇게 먼저 선언하셨다는 거는 본인의 의지이고 다만 여기서 내가 불출마는 아니고 당이 요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당의 변화와 어떤 혁신의 속도를 봐가면서 본인 희생을 하이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조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인요한 위원장의 이 중진 의원과 친윤들의 이제 험지 출마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하고 가면 이 얘기는 사실 의결된 안은 아니에요. 뭐 네 가지 의결된 안이 있고 요거는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한 상태라는 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용 의원이 이제 하남에 이제 가보니 예.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불출마에 아무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이 지난 총선 때도 일반 수도권 지역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하남도 이제 분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측근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여기 봐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인지 아니면 최측근이어서 바로 화답할 수 있는 뭔가 긴급 정보망이 있는 건지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는 건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뭐 요걸로는 좀 1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본인이 기민하게 좀 쟁취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1호 자리를 바로 화답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이름들의 그 연속 선언이 좀 나와줘야 인요한 위원장의 권고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보기에는 뭐 좀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라이어 게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이 그 술래가 예. 대세 편승해가지고 내가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같이 속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어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측근이 아닌데 측근이 되라는 건가요? 불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리고 여하튼 대통령 입장이나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쨌든 고마운 거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용 의원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불출마 요구를 안 할 것 같다 당에서 이용 의원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원기 이용 의원 카드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이 불출마 같은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의미가 있으려면 한 3선쯤 되면 자기가 닦아놓은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용 의원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별로 없어요. 비례기 때문에. 비례대표기 때문에 이 용산이라던가 당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나중에 대통령실로 갈 수도 있어요. 비서관을 할 수도 있고 내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문재인 그 정부에서도 비례대표가 그만두고 청와대 간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선언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요한 혁신이 얘기 오늘 계속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자세한 얘기하기 전에 좀 대략적으로 이 2주간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갈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이제 그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인요한 위원장 하고 있는 지금 행보가 그렇게 예.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뭐 다소 부정적이지만 평가를 유보한다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부족한에 만에 뭐 다 성에 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대사면 해냈고 그 다음에 지금 영남 예를 들어 3선 출마 금지만 얘기했으면 이렇게 중진들 쳐내고 용산 사람들 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 본인 메시지는 대통령 최측근도 가급적이면 꽃 지역구는 나가지 말라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그 현실 인식 감각은 이뇨한 위원장이 꽤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당과 용산에서 주파수가 바로바로 맞춰줘가지고 화답하고 공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일단은 좀 아닌 것 긍정적인 같아요. 평가를 김준호 변호사.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예, 네, 예. 근데 당에서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당의 몫으로 좀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원기 전 대변인은. 전 뭐 좌충우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뇨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는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은 아니에요. 혁신안이라는 거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 행위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대사면이라고 하면은 징계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 조치가 났다. 그래서 나는 이 규정을 좀 명확하게 바꾸겠다. 이런 게 나와야 혁신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누구를 용서하니 통합하니 이런 정치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고 불출마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지 누구 보고 불출마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거칠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시작부터 상징 자본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예. 유례 없는 그 혁신위원장급의 외국인 출신이시고 거기에 또 호남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고 집안 대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상징 자본이 굉장히 큰 분이어서 만약에 우리 당이 이분의 혁신안이나 이분의 존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 모든 상징 자본과 척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실권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10몇해 지났는데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은 광주 찾아가셔서 그 참배하신 거, 이태원 현장 가서 참배하신 거,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윤핵관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통합을 위해서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것들 중에 새로운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지난 강서 선거 패배 이후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예. 인요한 혁신위가 꺼낸 거예요. 그 혁신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못 해왔던 것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과감하게 하는 건데 인요한 혁신위가 그러한 본인의 상징 자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혁신 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김기현 당대표는 이 좀 이렇게 밀려난 듯한 모습이 아니고 정책 과제들을 계속 던지면서 합을 맞추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주류가 맞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죄송하지만 좀 좋은 평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혁신이가 정말 성공하길 바랬어요. 당의 위기잖아요. 근데 혁신이가 본질은 있고 월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질은 잊은 채 월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출범한 배경은 명확하거든요. 강서구청장 패배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 개선하라. 예. 이것이 당원들의 많은 분들의 어떤 컨센서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정작 못 내고 있어요.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다른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혁신위원장이 지금 본인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예. 이태원 참사 개인 자격으로 가셨잖아요. 예. 거기 왜 개인 자격으로 가시냐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당 지도부 가게끔 하는 게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쓴소리 더 하고 예. 대통령실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 내시고. 근데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갔다 오셔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홍보하고 계세요. 그걸 왜 또 홍보합니까? 유승민 전 대표 만나가지고 온 거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원들한테 홍보하는 역할 아닌가. 그리고 1호 혁신안도 그래요. 아니 본인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싫다잖아요. 통합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소통을 했을 때가 되는 것이지 네. 본인들 싫다는 거 무조건 밀어붙인 다음에 은혜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받아라 이렇게 가면 그렇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혁신위원장께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 결국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해달라는 그 요구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당보다는 자신이 빛나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런 도구로 쓰고 말씀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주셨는데 좀 총평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건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주간지에서 기사 제목을 좀 재밌게 뽑았더라고요. 정치 MBTI가 다르다. 이렇게 뽑았는데 사실 MBTI 다르면 뭐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도 접근 방식이 다르고 또 결론이 같아도 가는 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MBTI가 다르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관계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뭐 영남의 스타가 와야 된다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좀 자신이 저격을 당했다고 느끼기도 한 것 아무 같았거든요. 뭐 이건 도움이 안 된다 하다가 뭐 당에서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러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체제를 흔들고 있다. 혹은 김기현 대표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곤란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저는 뭐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대사면이든 뭐 징계 취소든 그 건이나 아니면 이 수도권 관련한 문제나 뭐 영남 중진 아니면 용산 측근 출마 가급적 배제해라. 이게 뭐 이승환 위원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을 의견을 묵살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아마 이제 아까 김용태 전 최고가 얘기한 이제 못 하고 있는 거는 뭐 용산에 뚜렷하게 각을 세운다든가. 근데 사실은 내용적 혁신은 두 가지거든요.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거나. 근데 그거는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러면 홍범도 장군 문제나 뭐 김재진 장군 이런 문제 좀 바꿔라라든가 R&D 예산 좀 바꿔라라든가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전향적 태도를 보여라라든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의 실정이라고 평가받고 이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이 다른 입장을 내는 거 그건 못하고 있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좀 걸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이라서 그건 못해요라고 얘기를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의 문법에서는 혁신이냐 비대위냐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다. 예, 왜냐면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불출마는 중진들한테 상당히 큰 카드예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권고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밀려나는 게 돼요. 그건 이제 뭐 그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가 영남에 가서 도전했던 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0년 그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당시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험지 공천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냥 권력 투쟁에서 져가지고 물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던지고 싶지 상의해서 당신이 권고하면 내가 받겠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의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용산이랑은 상의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진짜 워딩을 보면은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출마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영남에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불출마를 시켜주면 진짜 측근들을 거기에다가 내려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타당한가요?
이 혁신은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자는 거지 쇄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쇄신은 목욕탕에서 피부에 있는 때미는 거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거거든요. 가죽을 벗기는 건 형벌이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비명과 까무러침과 피튀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인류한 혁신이가 더 과감하게 더 과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호 혁신안 바로 수용한 것처럼 당이 이제 그런 수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을 알고 방법을 알면 의지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원인은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과거의 일을 분석해야 돼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 방법을 알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문제가 뭐였는지도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수반하는 인류한 혁신위에게 힘을 몰아주면 되는 거고 그 힘을 몰아주는 방법이 그냥 김기현 대표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몰아주는 거는 힘을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일말의 약속 대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티격태격하고 이건 수용해 못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모습조차 잘 안 보이고 김기현 대표가 그냥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과연 정말로 없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혁신이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고 저희도 이제 공천기획단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나왔고 그 다음에 공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대위 나오고 앞으로 공식 선거 기간 빼면은 한 4개월 몇 주 남아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조직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 인류한 혁신위의 파급력이 그 뒤에 공천기획단, 총선기획단과 그리고 공심위까지 이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이 시작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보다는 일단 좀 더 수기하고 그런 게 당내 분위기를 나누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앞으로도 갈등이 표면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 네네. 근데 저는 당 지도부가 자승자박한 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혁신위로 갈 게 아니라 원래는 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로 한번 가보자. 예.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받았던 거고 당원들도 한번 지켜보자.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가 출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의 그러한 어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대표 수도권 출마해라, 당 지도부 수도권 출마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좀 오히려 당 지도부가 자승자박골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이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 대표가 뭐 본인께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수도권 출마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마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러버리면 예. 당대표가 밀려나가는 꼴이잖아요. 얼마나 웃겨져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라도 혁신위원장이 이러한 방안 우리가 발표할 건데 당대표 입에서 먼저 나가게 하던가 이런 게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잖아요. 물밑에서 조율하고 정말 혁신하게 되게 하는 것이 저는 혁신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요한 위원장께서 자꾸 본인 정치, 본인 홍보만 하시려고 오히려 당대표를 좀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당대표랑 혁신위원장이랑 다 교감을 하고 물밑으로 다 얘기하고 내놓는 혁신 아니냐. 합의안이죠. 혁신안이 아니,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결과적으로 타협이고 어쨌든 그 사이에서도 뭔가 내용이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갑자기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당 지도부를 완전히 그냥 김기현 대표를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당 대표가 여기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도 감동을 느끼는 거지 밀려나가서 출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동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원인과 진단을 잘 해야 처방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게 변명처럼 보통 등장해요. 저희 민주당으로 예를 들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코인 사태랑 돈봉투 사건이 나고 나서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그 압력을 받으니까 갑자기 혁신위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은 코인 사태랑 돈봉투 사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내버려두고 갑자기 우리 혁신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변명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강서구 보궐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즌 2를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 시즌 2라는 거는 시즌 1이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권력 기반을 흔들지 않기 위해 변명처럼 등장한 혁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잘 갈 수가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는 상징 자본이 없었고 그리고 돈봉투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여러 개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권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혁신위가 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위가 혁신적인 비상 상황 만들어서 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인류한 혁신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은경 혁신위까지 얘기 나오면 밤새야 돼요. 혁신위원회 이제 관련해서 2호 혁신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2부 시작은 이뇨한 혁신위의 2호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4가지가 의결이 됐어요.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는 문제, 또 불체포 특권을 당원 당규에 담는 문제, 그리고 세비 삭감, 의정활동 하위 20% 의원 공천 배제 이런 게 의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안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내용들은 의결된 내용은 아니고 제안한 내용이고요, 위원장이. 그리고 또 하나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금지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집권당이나 아니면 뭐 제1야당 정도 되면 국회의장, 부의장 캔디데이트 후보군도 좀 남겨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 3선이 국회의장하고 재선이 부의장하면 이거는 행정부 견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고 기민하지 못해서 물론 이게 전부 다 선수는 아닙니다만 선수가 중요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대놓고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그걸 만약 했으면 진짜 뭐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 완전 다 날리고 전부 용산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신호탄이었을 텐데 글쎄요. 그걸 역으로 아쉬워할 사람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예요? 추호영 의원은 한번 동일 지역구에서 옮겼으니까 선수가 많지만 나머지 뭐 이명수, 홍문표, 정진석, 정우택 뭐 이런 분들은 뭐 하여튼 이거 하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늘 또 혁신안으로 나왔던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혁신안으로 채택을 했으면 오히려 국회에서 이 논의가 그대로 이렇게 쫙 진행됐을 그래서 엄청난 정계 개편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결단하기에는 저는 별로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뭐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 흥행 포인트 하나 사라진 느낌은 좀 듭니다. 하원기 전 부대변인은요? 그 정당에서 혁신이라고 하면서 늘 단골처럼 나오는 게 막판에 가서 이 반정치, 정치 혐오를 정치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반정치고 정치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도 이미 영남에는 경남을 제외하면 대구, 부산, 울산, 경북 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더 많아요. 이미 물갈이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럼 그 초선 의원들이 역할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지역 3선 뭐 금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반정치고 그다음에 세비 삭감 같은 거 국민들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뭔 돈을 저렇게 받냐.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정치 혐오인 게 세비 삭감 한다 하더라도 곧 있으면 원상복귀 됩니다. 왜냐면은 임금이라는 게 결국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그 연봉 협상하시지 않습니까? 본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 직접 정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국이나 어디 나라처럼 국회 밖에 기구를 따로 둬서 거기서 정하게 하자 이렇게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몹쓸 국회의원들 돈 주지 말자. 이 반정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의원 정수 부족해요. OECD 평균이나 전 세계에 비하면. 예. 그래서 사실 늘려야 되거든요. 보통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뭐 국회의원 1명 이런 식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 근데 우리는 17만 명이거든요. 근데 국회 불신이 너무 심하니까 늘리자 말을 못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줄이자고 함으로써 이게 사실 이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포퓰리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안 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본질에서 다 비껴나가고 있는 얘기다. 이거 다 정치권에서 공이 얘기 나올 때는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데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해화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 아니다. 이거 정말 혁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김용태 전 최고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영남 중진들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께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좀 덜 돼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어지럽히는 윤핵관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 심판의 주체는 판단의 몫은 국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꿔 말하면 아무리 구태스러워 보이는 윤핵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유권자가 그 후보자를 원하면 그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권성동 의원 많이 비판하는데 선거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어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민주당 후보 다 이기고 1등으로 당선되신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경선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권성동 의원을 광릉의 후보로 모시고 싶어 한다면 그 민의를 따르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의원들을 수도권을 다 옮겨버리면 물론 본인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당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옮겨버리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남 중진들 수도권 원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4년 전에 그 김재원 전 최고 본인의 지역구 경북에서 하던 거 활동하던 거 그만두시고 중랑으로 오셨는데 경선에서 낙선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옮긴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은 판단은 유권자한테 맡겨주는 것이 그게 혁신이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의 그 수도권 험지 출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하고 계신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혁신 안으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혁신 안으로 의결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당이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원칙과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싫어. 공천 안 해. 이거 역시 사천이거든요.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그분을 원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분을 공천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의원 감축 문제 이런 거 글쎄 저는 공연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국회 정개특위가 해야지 왜 당 혁신이 갑니까? 권한도 없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못하는 일이에요. 선거구제 개편, 뭐 의원 정수 문제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당 혁신이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좋은 말로 저는 속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구 3선 그 금지. 제 민주당의 그 과거에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나왔을 때도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이거 역시 비민주적인 거예요. 왜 3선을 제한하는 것을 당에서 제한합니까? 그 지역의 유권자가 판단해야죠. 그 의원이 구태인지 아닌지는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 민주주의의 정신인 거예요. 민주공화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은요? 저는 놀랐어요. 그 우리 혁신안 중에 불체포 특권 당원 당규 명문화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먼저 해서 당원 당규에 넣어가지고 그냥 뭐 이 체포동의안 이런 거 넘으면 표결 없이 그냥 알아서 들어가라라고 해버려야지 이게 정치 혁신의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2호 혁신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논의 과정과 의결 과정과 최종 의결에서 또 이제 걸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논의 과정에서 맨 처음에 2호 혁신안 나오기 전에 뭐 의원들 보좌진 축소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사구팽이냐. 우리 국회는 2,700명 보좌진이 100만 행정부 공무원 상대하고 있다. 연가도 못 쓰고 휴가도 못 쓰고 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보좌진 축소는 쓱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는데 전 그런 논의 과정들이 단계별로 있는 논의 과정들 중에서 한 번씩 더 숙기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하위 20% 의원들 공천 배제하는 거 매번 총선 때마다 50% 이상이 갈립니다.
갈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나오고 공천 과정에서 좀 어떤 더 갈등이나 분쟁이 있기 전에 평소에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걸러내기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만 좀 생각이 다른 거는 국회의원 숫자 감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국가라는 게 여의도에 있으면 알게 되는데 온갖 민원들이 다 국회로 들어옵니다. 그거 처리하고 그리고 또 입법 활동하고 정부 감시하고 하려면은 좀 적정 수준은 올려야 되는 것인지 내려야 되는 것인지 판단은 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 지도부가 이번에 나온 이제 의결된 안들 중에서 어떤 건 취사하고 어떤 건 좀 버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게 있고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있고 그리고 좀 한 번 더 재심을 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위원장이 그런, 보시기에는 예. 어떤 게 좀 이렇게 버려야 될 문제예요? 일단 그 숫자 감축 얘기는 앞에서 나온 거 얘기처럼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되고 그 국민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미래 전략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줄이는 게 대수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이거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그 늘리는 포션을 우리 그 뭐 녹색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다양한 색채를 내는 그런 부분에 좀 늘려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2호 혁신안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고요.